노유진의 정치 카페. 쉬운 해고와 취업 규칙 계약을 노린 노동재앙이다. 정부가 결국 저성과자 해고 그리고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 지침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장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그리고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고 면허를 가진 기업주와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전국을 휩쓴 한파가 일터에 닥칠 구조조정의 전조로 느껴진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두 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 못합니다. 날도 춥고. 지금 뭐 시행령? 시행령도 아니고 지침? 지침. 예.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 밑에 지침. 그러니까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시행령,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 시행규칙 밑에 지침이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일반 해고 및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양대 지침을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거잖아요. 이게 예.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게 원래 이제 우선 취업규칙과 관련해서 보면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요. 근데 정부 지침은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취업규칙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 취업규칙 내용의 합리성 여부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자들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유효하다. 고 행정 지도를 하도록 근로감독관들에게 이 지침을 노동부 장관이 주는 거예요. 사실상 그 법문 자체를 위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을 이제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거, 그 일반적으로 노동자들 쪽에서 불리하다고 얘기하더라도 본인들이 안 불리해. 근로감독관들이 이 사회통념상 이건 불리한 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 통념이라는 게 그럼 사회가 누구냐 하면 경영자가 사회죠.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사용자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저 법적인 분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법 개정, 법문을 더 강화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예외적 어떤 그 일탈적 해석을 갖다가 방지하는 어떤 그런 강화된 어떤 이 법조항으로 이렇게 개정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해놓고 싸우려면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결과가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법은 지금 새누리당이 다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못 고치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 노동자들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지침 자체의 위법성을 들어서 행정소송을 거는 거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사업장에서 이런 지침을 사용자들이 관철했을 때 개별 사업장 단위로 개별적 소송을 또 걸 수 있고 그렇죠. 나중에 법원으로 다 가게 될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 줄소송이네요. 그렇죠.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변경한 취업규칙 가지고 또 임금도 깎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결국에 들어서 이걸 하게 된 게 뭔가 하면 이제 임금 피크제를 갖다가 정부가 도입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임금 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제 임금 체계와 관련된 중대한 어떤 변화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또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50% 이상과의 어떤 그 합의가 필수적인데 합의 없이 이걸 임금 피크제를 관철시키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과급 도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엄격히 따지면은 헌법에 있는 노동상권의 한 부분인 단체 교섭권을 갖다가 무력화하는 거죠. 교섭 없이 근로조건의 주요 중대한 변화를 갖다가 강행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저성과자 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저성과자 해고는 지금 우리가 해고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징계 사유가 명확할 때 해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경영난에 처해서 소위 구조조정,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 대량 해고를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허용되어 있는 해고의 사유예요. 근데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일 잘 못하는 사람은 저성과자로 정해서 그다음에 이 사람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조처들을 한 다음에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그냥 해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 해고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될 사유나 혹은 기업의 경영난원이란 구조조정 이런 예외에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원칙은 해고 못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건데, 이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쪽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로 명시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이제 법문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지침이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모든 해고는 정당한 거지. 그렇죠. 부당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일단은 뭐 저 성과가 낮다 높다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그건 사용자가 판단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장님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저성과자로 그냥 저 찍히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밝은 이야기보다는 힘든 이야기들이 멋진 신세계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힘차게 86회 방송 전하는 말씀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제주도 특산품 감귤인 레드향을 아시나요? 한라봉과 천혜향의 장점만을 뽑아서 탄생시킨 최상급 감귤입니다. 레드향. 빨갛다고 새누리당 아닙니다. 종북 좌빨도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진짜로 맛있는 감귤 레드향입니다. 제주도 비선 실세 3명의 총각 농사꾼들이 재배하는 제주 특산품 레드향. 그냥 드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탐나 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27-3917 010-2827-3917 탐나 오렌지. 진도에서 자라는 자연산 돌미역, 곱창김, 다시마. 해초 명가에서 판매하는 해초들은 아무리 비싸도 무조건 좋은 원초를 쓰고 있습니다. 기르기 까다로워 많이 수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초 명가는 영양가 높은 제품을 여러분들의 밥상에 올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김, 미역, 다시마를 저렴하게 진도 해초명가에서 만나보세요. 오직 진도산 제품만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특판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받는 분이 행복해하는 좋은 물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진도 해초명가를 쳐보세요. 음악평론가 강헌입니다. 12년 전 저는 대동맥 박리로 쓰러져서 그야말로 생사의 문턱에 선 적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것이 제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22개의 한자에 대한 이해만으로 명리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쓴 책이 명리 운명을 읽다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명리 운명을 읽다.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타임라인 2016년 1월 25일 월요일 지금 오후 3시쯤 됐습니다. 오늘은 총선을 약 80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총선 D-80을 맞이해서 여야 정치권에 지난 한 주 동안 분주하게 정치인들이 움직이면서 벌였던 여러 일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향후 총선 때까지 이 정치 지형이나 정당 지형, 선거 구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지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정치 뉴스 많이 챙겨보셨죠? 노 대표님 뭐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건이? 예, 요새는 뭐 쏟아져 나오는 지금 일종의 정치 뉴스 장마철이 된 것 같아요. 뭐 홍수까지는 아직 안 날지 모르겠는데 예,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봄철에 뭐 새들이 짝짓기 할 때처럼 되게 바빠요, 다. 예. 아마 근데 뭐 다른 일이야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당들이 만들어지는 예. 참 이것이 서글픈 일이에요. 한국 정당이 이렇게까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게 그냥
그 뭐 설명절 앞두고 백화점 생기는 거 식으로. 그다음에 설 끝나면 또 백화점 없어지고. 기획부동산. 예. 예, 뭐 김홍걸 씨 더불어민주당 입당부터 뭐 천정배 씨하고 또 국민의당 합당 선언부터 뭐 하여튼 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이죠. 그는 오늘 오전에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하고 안철수 신당, 예. 국민의당하고 이제 통합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우선 그 정당들의 움직임 논의하기 전에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 네. 대표님 그거 챙겨 보셨죠?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원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그 선거구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인구수 편차가 2배 넘으면은 그것은 이제 이 표의 등가성에 심대한 이제 위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구 적은 데는 좀 이렇게 통폐합해 가지고 이제 2대1 이내로 그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맞추라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이 방식에서 농촌 선거구가 많이 줄게 되니까 가장 피해가 크게 이제 감수해야 될 쪽이 이제 새누리당이고 그다음이 지금 이제 더민주당 등 야당인데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볼 때는 야합을 한 겁니다. 야합을 해가지고 농촌 인구를 대부분 살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살리냐 옆에 선거구에서 조금씩 떼와가지고 약간 느려가지고 살리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되는데 의원 정수 늘리는 거는 또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우니까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대1은 맞췄지만 어거지로 맞췄지만은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가 있는 것이고 비례대표제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느려야 마땅하다. 이게 다수의 어떤 의견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희생시켜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아직 새로 비례대표들 사람들은 안정해졌으니까 현역 의원들이 자기 선거구 줄이기 위해서 남의 집을 다 줄여버린 거예요. 자기 방 넓히려고. 그렇죠.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2015년 12월 말도 아니고 10월 말 인구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최저 14만, 최고 28만 이렇게 나누고 이제 비례대표를 지금 9개 줄이는 걸로 나왔나요? 250 지금 현재 246개인데 7개를 줄이는. 7개를 253개까지 늘리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그러면 이제 47석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알려진 대로 된다면 이제 수도권은 10개가 늘어나서 122개가 돼요. 서울은 중구가 없어지고 강남구하고 강서구가 분구가 돼서 1개가 늘고요. 인천은 연수구 하나가 분구되고요. 경기도는 수원, 용인, 화성, 군포, 김포, 양주, 남양주, 광주까지 경기도 강주입니다. 총 8개가 증가하고요. 충청북도하고 세종시는 8개 1개로 그대로 유지되고 대전, 충남은 각각 하나씩 늘어나요. 경상북도가 2개 감소해서 13개로 되고 부산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은 현행 유지되고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1개씩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영호남이 각각 2개씩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전남북은 1개씩 줄어들어서 각각 10개씩 되고요. 광주는 8개로 현상 유지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남은 28개고요. 28개죠, 전체가. 그다음에 이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여기 합쳐가지고 이제 이게 몇 개죠? 52개. 52개죠. 그러면 이제 24개 정도 차이가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 좀 하여튼 영호남의 여석 차이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타협이 된 거죠. 강원도는 하나 줄어서 8개 되고요. 제주도는 3개 그대로 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임시적으로 돼 있고 구체적으로 분구를 어떻게 할지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뭐좀 게리맨더링을 하겠죠. 예. 그 찢어 과정에 남아 붙여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새누리당은 이게 잠정 합의인데 이거 따로 처리하는 건 안 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노동사법 그 지난주 우리가 얼핏 좀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제법 빼고 예. 파견법 포함해서 이제 노동사법하고 일괄 처리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제 소수 정당의 최소 의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선거 연령 인하 이런 건 장기 과제. 근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네.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이 합의는 어찌 보면 새누리당의 그간의 어떤 완강한 주장에 야당이 양보하면서 끌려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다가 또 새누리당의 또 다른 완강한 얹었단 주장을 말이죠. 또 양보하는 걸 갖다가 합쳐야 된다는 조건 거는 것이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이해가 안 가요. 새누리당은 이거 합의 안 하면 이제 비례대표 더 많이 줄일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 노동사법과 일괄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이걸 걸어가지고 그렇지. 선거법에서 어, 니들 이거 성의를 보여라. 그렇지. 이게 그렇죠. 정성이란 말이죠. 아니면 선거법을 해주면서 음. 노동사법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한 걸음 물러서라. 그렇죠. 청소년 후에 그렇게 나가든지. 처리하자 뭐 이렇게 나가야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새누리당의 경쟁력 아니겠어요? 참. 대단하죠. 네. 여하튼 이거 이렇게 돼 있어서 정의당에서는 이 비례대표 줄이는 거 반대하느라고 농성도 하고 국회에서 지금도 농성 중이에요. 사실. 지금 농성 중이에요. 그래요. 최소한 현행대로 비례대표 54석은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하여튼 이거는 아마 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당내 이제 비주류들이 탈당할 때 이미 예견됐던 거예요. 야권이 거의 이 교섭력을 상실한 그런 셈이 됐죠. 그렇죠. 예. 이건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요. 뭐 약간 변화는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뭐 선거법 자체는 이렇게 비례대표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또 지역구도 이 시군구까지 일부 분할해가면서 찢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영원함 줄어드는 의석수 맞추는 걸로 결과적으로 보면 짬짬이가 된 거죠. 예. 국민의당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들이 뭐 제3당 할 거라며. 아니요, 제1야당 하겠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제3당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제1야당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속셈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뭐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황당한 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래놓고서 우리 때문에 국회가 변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게 제정신인가. 우리 진 교수는 국민의당 너무 까는 것 같아. 트위터에서도 그렇고. 예. 이제 깔 기회 많으니까요.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자, 이제 각 정당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좀 시끌시끌한데요. 역시 여전히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어서 제일 보도가 많이 나오는 건 국민의당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노 대표님, 저 국민의당 창당 작업이? 예, 지금 천정배 신당과 통합하기로 네. 오늘 월요일 날 오전에 발표가 됐었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호남 신당이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천정배당, 박주선당 등 해서 호남의 그 마이너리그들 다 합해가지고 그 하나의 당을 만들고 그 당과 국민의당 등이 또 이제 뭐 통합 합치는 이른바 소통합 다음에 이제 중통합 다음에 박지원 씨 생각은 더불어민주당과 또 합치는 대통합까지. 예, 그랬고 또 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정배 씨를 이제 통합 혹은 영입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줄곧 해왔었죠. 근데 일단 중간 결론이 난 것은 뭔가 하면 천정배 당 플러스 안신당. 그래서 안신당은 사실은 오늘 그 창당 공고도 냈죠. 저기 국민회의. 국민회의. 국민회의가 이제 그러니까 중앙당 안신당이- 창당대회 공지가 오늘 아침 신문에 났어요. 공지가 났는데 몇 시간 있다가 그 천정배 당 그러니까 국민회의죠. 국민회의와 국민의 준비위원회와 통합한다고 또 발표가 났어요. 둘 다 지금 창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광주, 인천, 전남, 인천 세 군데 시도당을 창당을 했고요. 예. 5개를 해야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는데 천정배당 국민회의는 5개 다 창당했어. 중앙당 창당대회를 오늘 아침에 신문 광고를 냈고요. 예. 그 상태에서 지금 합당하기로. 이렇게 되면 아마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통합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절차적으로는 있죠. 그렇게 됐고 국민의당 쪽에 약간 몇몇 가지 변화가 있어요. 뭐 논평 막 열심히 하시던데 예. 몇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윤여전 씨가 창준이 회의에 이제 합류한 거 다시.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갖다 선대위는 안 맡겠다. 창당까지만 하고 난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투톱으로 내세웠는데 이제 한상진 씨랑 이분이잖아요. 근데 음. 뭐 한상진 씨는 아시다시피 이제 입으로 자꾸 사고 치고 있고 국부론 발표하셔가지고 국부의 당 예. 이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현역 의원이 13명인데
지금 천정배 의원 국민회의에는 천정배 의원 혼자인가요? 더 있나요, 누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그럼 14명이 되는 거네. 네. 그죠? 이제 합치게 되면 14명까지 갔어요. 교섭단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관심 사항이잖아요. 원래는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소통화 먼저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박지원 씨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박주선 씨하고 박주선 의원하고 천정배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세 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최재천 의원. 최재천 의원도 지금 삐친 것 같은데 네. 꼬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박지원 씨 따라가지고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 정도 되잖아요. 그 지역에서. 근데 말만 그렇지. 예. 근데 박지원 씨가 뭐라 그러겠냐면은 니들 가만히 있으라 그랬거든. 예, 자기 안- 통합한다고. 아니야 안 받아주는 것 같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 다 합쳐봐도 17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박지원 씨를 받아주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은 그 대기하고 있던 네 분들이 합치게 되면 넘죠. 아, 그렇구나. 몇 명 더 나오면. 예. 근데 현재로서는 잘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도권은 탈당 흐름이 거의 없어졌고. 근데 이제 박지원 씨를 받기를 참 힘든 게 왜냐면은 그 전에 기소만 되어도 공천 배제라고 해가지고 공천 배제를 한다라고 했는데 박지원 씨 그다음에 이제 신하경 의원은 어차피 출마 안 할 거다라는 명분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뭐 그 원래 혁신 10대 원칙에 위배된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출마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하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 교섭단체 구성이 좀 어려워 보여요. 그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사실 이 교섭단체는 뭐 나중에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2월 15일까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게 그렇죠. 그 2월 15일이 국고보조금 나오는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20명 채워도 음. 그 상징적 의미 이상의 실질적 의미는 없어요. 그 지금 3조밖에 안 남았어요. 3조 안에 한 6명 정도를 더 채워야 교섭단체가 되는데 좀 어렵지 않나 보고요. 지지율도 지금 국민의당 창당 당명 정하고 이건 난 하고 난 뒤로 좀 변화가 있어요. 그 호남 전라남도의 그 박지원 의원하고 같이 뭐 움직인다던 분들이 못 움직이는 것도 이거하고 관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최근 그렇죠. 갤럽 조사 나온 거 있죠. 예, 갤럽 조사에서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그 더민주가 32%,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30%였거든요. 그러니까 2% 더민주가 더 높게 나와 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민심 위반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더민주가 32%, 국민의당이 26%. 호남에서. 그렇죠. 호남에서 6% 차이가 나 버리는 거죠. 예. 예. 그 전국 지지율도 지금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많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죠. 예, 최근에 나온 리얼미터가 오늘 나왔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25% 나오는데 안신당, 국민의당이 지금 17.1%입니다. 그러니까 한 8% 차이가 나죠. 근데 벌어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안철수 의원 탈당 이전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이게 지금? 한 번 떨어졌다가 예. 다시 올라가가지고 옛날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럼 있고요. 전국 지지율도 더민주에 뒤지고 호남 지지율도 다시 뒤집어졌으면 그 원인이 뭘까요? 뭐 다 얘기되고 있죠. 예. 예. 일단 인재 영입에 실패한 것 같고, 인재영이 미진한 거, 그 다음에 국부론으로 인한 그 정체성 논란. 뭐 독재 정권 찬양하는 거냐 이런 그렇죠. 그리고 뭐 초기에 그 이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처럼 컨벤션 효과. 컨벤션 사라진 효과가 사라지면서 음. 그 이제 좀 이렇게 거품이 빠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기다 거죠. 또 갈등이 또 그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씨하고 안철수 씨하고 지금 뭐 엄청난 갈등이 근데 지금 그 불잖아요. 갈등은 뭐 지금 갈등은 예고편이기 때문에 예고편에 불과해요. 예, 사실은. 이제 앞으로 흥미진진한 게 예고돼 있는 이것도 거죠. 천정배 씨까지 들어왔으니까 아주 복잡해질 텐데. 그 당명이 이 안철수 신당으로 여론조사하다가 국민의당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설명을 안 해주면 인지를 못하는 유권자도 있어요. 이 국민의당이라는 게 안철수 신당이라는 걸 모르는. 그러니까 당명이 사실은 안철수 당으로 갔어야 돼요.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안철수 연구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회사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했으면 아마 좀 1, 2% 근데 나아졌을지 그게 모르죠. 안철수라는 이름을 넣으면 조금 높게 나오고 그 이름을 빼면 좀 낮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예.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오히려 거꾸로의 호남 지역에서는 넣으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지금 흐름은 보면 국민의당이 탈당해서 규합해서 창당선을 할 때의 컨벤션 효과가 야금야금 줄어들면서 지지율 면에서는 전국적으로도 호남 지역만 보든지 간에 더민주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라는 게 이제 막연한 기대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나왔던 지지인데 이게 이제 창당이 되고 이러면 이제 현실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근데 눈으로 보게 되면서 떨어지는 거죠. 진 교수가 트위터에 음. 원래 더불어민주당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있던 당내 계파 갈등 그런 게 국민의당 쪽으로 아웃소싱 된 거라는 논평을 하셨던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윤여준 씨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안 나왔으면 민주당이 저렇게 변했을까? 맞는 얘기인데, 그럼 뭐가 변했느냐라고 하면, 그 문제 일으키던 사람들이 몽땅 다 나갔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물론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변화도 있는데, 아니 윤여준 씨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겠지. 그렇죠. 뭐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인재 영입이라는 게 어느 날 되는 건 아니고 문 대표가 계속 그 1년 동안 계속 준비해 온 걸 지금 발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지 안철수 때문에 이걸 해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거 하여튼 국민의당 지금 좀 어려운데요. 제가 그 어디 저 썰전 나가서 뭐 그 전원책 변호사가 뭐 이 사람들 뭐 딴 욕심이 있어서 창당한 거다 이게 제가 새정치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꾸 그랬더니 대도 않는 소리 한다고 또 시청자들이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반어법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통하는데. 우리 그 정치 카페 청취자들은 다 알아들으시는데 알아듣는데. 참 어렵더라고 이게. 자, 국민의당은 그 정도로 살펴봤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뭔 일이 많았죠, 노 대표님. 예. 그 당에 관심 뭐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뉴스가 워낙 많은데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일들이 뭐가 있었죠? 예, 뭐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선대위를 갖다가 구성을 했죠. 이 선대위 구성은 좀 어떻게 뭐 통합적으로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통합적으로 구성이? 저는 뭐 그 어쩌면 새로운 인사들, 새로 영입된 인사들이 다수 참여를 했기 예. 때문에 그리고 그간에 이제 이 선대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분들이 들어간 게 아닌가를 보여지는데 천정배 의원은 좀 달리 보고 있더라고요. 둘 빼고는 전부 친노라고. 예. 그래서 뭐 그게 하여튼 그걸 이제 자기가 안 들어가면 다 친노지 이제. 예. 원조 친노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하고 사실은 몇 가지 사안이 겹쳐서 일어났지만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 탈당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이제 절차를 다 밟지는 않았지만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이후로 탈당 흐름은 일단 멈춘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지율 반등이라거나 조금 전에 지적된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이루어지면서 좀 다시 이렇게 좀 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제 박영선 의원이 이 선대위 합류를 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인재영입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맡고 있던 것을 경기도 교육감 어떤 김상곤 전 교육감을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대표직만 내려놓으면 이제 평의원으로 가게 돼 있죠. 며칠 더 걸릴 거라고 봐요, 그죠? 당무위원회, 당무위원회가 중앙위원회까지 이게 당헌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더 큰 의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 선대위가 아니고 비대위 성격의 선대위여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아서 성사시켰던 인재영입 성과 그게 꽤 그래도 뭐 이렇게 성과가 있었던 걸로 일반적으로 좀 평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평은 좋죠. 대체로 이제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이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의 초점 주로 어떤 분들을 영입했다고 봐야 되죠? 일단은 그 좀 그간에 이제 그 새정치연합이나 민주당의 어떤 그 이미지로 봤을 때 쉽게 이렇게 합류하기 어려웠던 좀 이렇게 약간 거리서 보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당이 확장성을 갖는 평가를 받는 그런 어떤 경영계 인사라거나 그리고 완전히 좀 이렇게 그 중립지대에 있던 새로운 분들도 많이 들어갔고 전문직들 이른바 예 그리고 또 신망을 받는 그런 꽤 신망 있는 그런 뭐 정치 평론가 뭐 이런 분들도 영입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코드가 뭐냐면은 그 호남 출신 이 비율이 높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배려해가지고 반 이상이 호남 출신이에요. 예, 양수 격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지금 표창원 씨는 뭐 고향 이분 영남이죠, 그죠? 근데 이제 범죄 전문 프로파일러로서 전문가예요, 그죠? 가장 최근에 영입된 주진형 하나증권
대표이사였나요? 그 네. 전에? 그분도 재밌는 분이에요. 그 아버님이 유명한 분 아니에요? 아버님이 주종환 교수님이죠. 예. 그리고 그 이분이 또 형제 중에 또 이제 그 국사교육 가서 역사교육 가서 국정화에 반대에 앞장섰던 예. 그런 분도 계시고. 이 주진영 씨도 뱅커 금융맨이긴 한데 예. 좀 특이한 사람으로 특이하죠. 뭐 이렇게 이제 그 관성에 찌들지 않은 자기 목소리를 가진 분이죠.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룹 총수하고 좀 갈등도 있었고 예. 뭐 이 자기 펀드 매니저들 단타 매매 못하게 규제도 하고 예. 뭐 이랬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약간 독특한 인물. 예, 개성이 굉장히 예. 강한. 그러면서 어찌 보면 좀 개혁가적 그런 개혁가적인 면모가 이미지가 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상무 네. 양영자신가요? 양형작. 양향자씨 그 네. 고졸로서 고졸 신화로. 삼성전자의 임원이 된 네. 케이스 등등 해서 이 되게 보니까 이념적으로는 중도 성향이고 그런 것 같아요. 해당 분야에서 전문 자수성가한 스타일의 전문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자기 부모 백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분야에서 뭘 이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10여 명 넘게 지금 영입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인재 영입의 좀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거 인재 영입에 사실은 김종인 박사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 문재인 대표가 직접 맡고 있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그 위원장 자격으로 2달 이상의 어떤 오랜 기간 동안에 공을 들여서 이루어진 결과예요. 근데 대비되는 것이 뭐 또 이 당을 거론하게 되었습니다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뭐 탈당도 준비가 안 됐던 것처럼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 이름 올려서 발표했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좀 신중히 검토 안 하고 바로 취소했다가 취소한 것에서 또 본인에게 사과했다가 예, 전 농림부 장관 같은 분요. 허신행 예. 같은 분 경우에 그리고 그런 분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놓고 또 또 다른 신하경 의원을 갖다가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관되지 않은 그런 모습과 대비되면서 아마 이 효과가 더 좀 크게 보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어제 입당은 이건 외부 인사 영입이라고 하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 셋째 아들이죠. 김홍걸 씨가 더민주에 입당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사실 뭐 이건 뭐 솔직히 말하면 그 잘한 영입은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올바른 정치적 선택이라기보다는 효과적인 정략적 선택이 아닌가. 저는 뭐 이 한 건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그 박수 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대통령 자제분이라 해서 정치 못하란 부분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그간의 과정을 감안할 때 좀 이렇게 그 DJ 대통령을 위해서도 좀 이렇게 그 가족들이 자중할 필요도 있지 않냐 생각이 한편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그 무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양당이. 예. 말하자면 지금 동교동계 원로 예. 권노갑 씨나 예. 정대철 전 의원이나 네. 뭐 이훈평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소위 원로급의 동교동계의 오랜 김대중 대통령 참모진들이 이제 대규모로 탈당해서 네. 안신당 국민의당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때 옮겨가는 과정에서 뭐 동교동 방문했을 때 뭐 문재인 대표한테는 뭐 독대도 안 했고 뭐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만나서 모가차도 주고 뭐 덕담을 했고 이 보도가 나와서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과정에서 연속으로 저는 봐야 된다. 저는 길 가던 행인을 갖다가 한 대 친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근데 그 치기 전에 그 행인이 먼저 칼로 찔렀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있는 걸로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상당히 정략적이긴 하되 매우 방어적인 선택이라고 그렇죠. 뭐 네. 양해는 할 수 있는 양해를 할 그렇게 수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예, 그런 걸로 보고 우리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뭐 그래도 효과적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성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교동계가 DJ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안철수를 지지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소위 중립화시키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지지율이 그때 탈당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 최악이었어요. 그때 20%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 약 25%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약간의 그런 보합세, 강보합세 이렇게 지금 보여서
국민의당 지지율하고 크로스로 체크해 보면 일단 국민 지지율 면에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밀어내는 데는 일단 실패한 걸로 예,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야당 이 정도로 봤고요. 야당 중에서 정의당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새누리당도 재밌는 일이 많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예, 근데 이제 관심을 많이 못 받았죠. 그게 야당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여당에서 지금 네. 관심을 못 받는데 좀 주목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음. 뭘 주로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 친박 마케팅에 대한 역풍 부는 거? 아, 진박. 이른바 친박도 아니고 진박. 역풍이 뭐 구체적으로 감지되나요? 뭐 반발하고 탈당하고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지 않나요? 박창달이라고 음. 2004년도에 그 체포동의안 글쎄 부결돼갖고 아주 열린우리당이 박살났던 박살났던, 그 건 예. 탈당했더라고요. 삼선 의원이죠. 이게 TK 지역에서 이게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가 작년에 한 6개월 전에 이미 대구 경북 지역에 박근혜 대통령 그 측근들이 가서 노른자위를 차지할 거다 그렇게 예, 이제 얘기했었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진박 음. 진짜 진실한 진짜 박근혜의 참기름. 사람들 예, 진짜 참기름 예. 진짜 참기름. 예, 진짜 참기름들이 6명이 사진을 찍어갖고 좀 시끄러웠어요. 그게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 하던 정종섭 씨, 여기 대구 동구 갑이고요. 국무조정실장 했던 추경호 씨가 이제 박근혜 의원 시절 지역구 달성. 여기는 현역 의원이 초선인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추경호 지지 선언을 했고요. 청와대 홍보수석 했던 윤두현 씨, 여기는 대구 서구. 그다음에 민정수석 했던 곽상도 씨, 여기는 대구 중남구. 대구은행장 출신의 하춘수 씨, 여기는 북갑. 그다음에 동구청장을 지낸 이재만, 이 사람은 청와대 이재만 아니고요. 동명이인이에요. 동구청장 지냈던 이재만 씨, 동구을. 여기 6명이 빨간 조끼 입고 사진 찍어갖고 진박 파이팅 이렇게 올렸다가 지금 뭐 욕먹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분들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죠, 잘 안 나온다고 예. 그래요. 대구 민심이 황당한 거죠. 이제 대구 사람들이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도 대통령의 사람들인데 찍어주지 않을까요? 결국은 뭐 찍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모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영입 인사라고 해야 될까, 정치 신인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김무성 대표는 우리는 영입 안 한다. 다만 이제 자기 발로 온다 사람들이. 뭐 야당의 영입 인사라고 발표하는 무명 인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후보들이 자기 발로 와서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례가 우선 안대희 전 대법관 총리 지명자 전 총리 지명됐다가 낙마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은 해도 되나 봐요. 마포에 지금 야당에 누가 있나 여기? 그 옛날 노승환 국회 부의장 아드님 이 국회의원 지금 재선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 지역에 지금. 전 놀랐어요. 뉴스 화면에 보니까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 빨간 조끼 입고 길거리에서 명함 돌리고 있는 장면이 뉴스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예. 이분이 평생 살면서 이렇게 굳은 일을 해봤을까요? 좋은 경험하는 거죠. 이게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부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거죠. 아니 사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비례대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대법관이 이런 이제 국회의원 그렇죠. 특정 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상식화되면은 대법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이거는 또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것이고요. 이건 진짜 좀 한심한 상황 같아요. 네. 그 이준석 씨, 그 박근혜 키즈라고 얘기하던 옛날 그 지난 대선 때 비대위원, 각종 그 종편의 모든 예능 프로에 엄청나게 출연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 신났죠, 뭐 지금. 안철수 덤벼. 여기가 노원병. 네. 노원병 출마 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 지역에. 우리 노 대표님 안 나가세요? 노원병에? 지금 논의 중입니다.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의 결정을. 연어라고 얘기해 자기를 본인을. 일부 사실은 네. 제가 연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회도 좋고 특히 구이를 좋아하는데 본인은 또 연어라고 얘기해요. 초등학교 거기서 나왔다고.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한 11살 때까지인가 있었다는 진짜 거죠. 연어 많네. 치어 시절에 있던데 근데 이제 나가서 굵어가지고 예. 모천으로 돌아온 거니까 연어 많네. 연어하니까 생각나는 일 있네. 옛날에 그 비례대표 꿔주고 아니 의원 꿔주고 의원 교섭단체 꺼주기 만들고. 자민련 교섭단체 만든 그때 내가 연어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때가 김대중 정부 때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그죠? 예. 그 자민련이 18석밖에 안 돼가지고 예. 저 그때 인천인가 부천 쪽에서 국회의원 하던 최아무개 의원하고 두 사람 꺼줘가지고 교섭단체 만들어줬잖아요. 그때 이제 자민련으로 임대 이적하면서 네. 연어처럼 언젠간 돌아오겠다고 또 음. 편지 쓰고 가고 그랬죠. 음. 아, 연어.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이 그 국민의당이 여당 지지율을 상당히 삭감하긴 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40% 위로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데 저기 그 국민의당이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회복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보면은 38%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가 많이 내려갔을 때는 34, 5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예, 지금 38. 거의 39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지층을 무당층하고 여야에서 각각 가져오다가 지금 이게 약화되면서 무당층으로도 빠져나가고 여로도 다시 빠져나가고 야로도 다시 빠져나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정의당 지지율도 뭐 한참 그 안철수 신당이 잘 나갈 때는 좀 타격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조금 회복이 되는 예, 양상.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직은 40% 돌파는 못한 것 같고요. 네.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의 공천 전쟁이 임박했다. 뭐 그래서 지금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외국 나갔다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인재 영입해야 된다 우리도.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언론의 초점이라는 게 다 이쪽 당 싸움에 모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인재 영입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걸 딱 보니까 그 관심에서 좀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최경환 씨가. 그래서 우리도 하자 이 얘기고. 그 새누리당에서 진박 명단이 돈다는데 이 직접 기자들이 본 건 아니고요. 이 진박 명단을 본 의원들한테 주워 들은 얘기로 이 퍼즐을 맞춰봤는데 한 35명 정도의 진박 명단이 있다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그 수호천사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사회보장제도죠 이제.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 노후 대책 노후 대책. 그 명단이 좀 소개 좀 할까요? 해보세요 있으면. 우선 중진급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4선 이상이 7명이래요. 서청원, 이인재, 원유철, 이주영 등등 해서 3선이 6명인데 여기 최경환, 홍문종 등등이 들어가고요. 재선이 6명인데 윤상현, 김재원, 김태호 여기 들어갔어요. 유일호 등등 이렇게 있고. 그리고 초선이 16명인데 이장우, 김태흠, 김도읍, 정용기, 김진태 등등해서 16명. 이제 이 중에서 실세 중에 실세는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김재원, 김태흠, 이장우 여기가 이제 그 핵심. 성골. 예, 선골이고 나머지 진골. 이게 이제 이 명단을 누가 작성했고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알려져 있는데 여하튼 이게 살생부는 아니고 생부. 살은 없고 살생부는 원래 이제 제거 명단 제거해야 될 명단도 같이 있어야 살생부인데 살 대목은 없고 생 대목만 나와 있어. 이게 자가 발전인지 본인들의 아니면 청와대의 십상시들이 작성한 건지 그건 아직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친박이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용어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친박에 여러 부류가 있다는 거 그냥 선골, 진골 이런 거 말고 아시죠? 친박, 복박, 하여튼 네, 탈박, 탈박. 멀박. 네. 멀박은 뭐예요? 좀 원래 친박인데 멀어진 멀박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선 이게 시기별로 다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긴 세요. 이게 선거의 여왕이라서 중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친박 명단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탈박 이탈해서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세력이 탈박이래요. 이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 여전히 탈박으로 분류된대요. 요즘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전혁 전 의원. 전혁 전 의원은 저기 이명박 지지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때 탈박했다가 지난번 대선 때 엄청 흉보는 책을 내고 박근혜 후보를. 그리고 지금
소재가 확인이 잘 안 돼요, 공적으로. 그다음에 주의 야박도 있었어요. 이거 옛날 일인데 주의 야박. 낮에는 이명박, 밤에는 박근혜. 예, 이게 2012년도에 이거는 빨치산이네. 예, 그게 이제 그 대통령은 이명박이라서 친이계로 분류돼 있는데 밤에 몰래 친박 중성사역을 하고 다녔던 게 이제 주의 야박이고요. 아예 내놓고 박근혜 쪽으로 넘어온 게 월박이래요, 월박. 월박. 예, 월장해서 넘어온. 월남한 것처럼. 예. 귀순용사. 그다음에 친박 중에도 원조 친박이 있는데 원조 친박은 2004년도에 그러니까 1997년도인가에 한번 탈당해가지고 미래연합이라고 하다가 2002년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으로. 그러고 나서 2004년도에 그 비대위 당대표를 맡았을 때부터 보좌한 사람들이 원조 친박인데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 원래 원조 친박. 근데 요즘 찍혀가지고. 예, 요새 의미가 없대요. 원조냐 아니냐가. 이거는 진박 중에서 원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일단 비박 탈박을 했으면 원조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안 된대요. 그다음에 핵심 친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합류한 세력이 핵심 친박이에요. 2007년 대선 경선 때요. 예. 공신들, 개국 예. 공신들. 예, 그다음에 핵심 친박이 가지쳐서 좀 친한 사람들이 범친박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제 합류한 쪽이 신친박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당이 청와대 분소 혹은 파출소처럼 된 거에 반발해가지고 슬슬 멀어진 세력을 다 묶어서 비박계라고 그러대요. 이제 김무성 대표나 정의화 국회의장 등등이다. 뭐 유승민도 들어가겠네요. 예, 비박계. 복박은 한때 이탈했다가 돌아온 친박이 복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권 재창출에는 이제 공적이 없이 충성만 하는 게 이제 신박인데 이런 게 김태호 전 최고위원 이런 사람이 신박이고요. 그밖에 이제 잡다한 친박의 곁박, 곁불쬐는 친박, 예, 홀박, 홀대 받는 친박. 예, 예. 친박은 친박인데 대접은 받는 홀박이고요. 울박, 예, 그래서 울고 싶은 친박이고요. 본인은 계속 친박을 하고 싶은데 잘린 사람도 있대요. 그걸 짤박이라고. 예. 최근에 정립된 친박 분류법에는 이제 비박계 다 빼고 친박 중에서 진박과 가박 또는 용박. 이게 진박은 진실하게 친박을 하는 사람이 진박이고요. 가박은 친박을 하는 척하는 사람이 가박이. 이게 왜 가박을 하냐면 박근혜를 이용해 먹으려고 용박. 가박과 용박은 겉과 속이에요. 그래서 이 참 이런 말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좀 서글프기도 해요. 아 이거 뭐 괜찮나요? 이렇게 정치 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친박 용어 사전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하는 바로 그 정성.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마음에 드는 차가 있긴 한데 살까 말까 고민이야. 나는 차만 고르고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처리해주면 정말 좋겠다. 아, 그런 너를 위한 서비스를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 준비해뒀지.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 비교 견적 서비스 말이야. 그래! 인터넷 포털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해봐. 고객 맞춤형으로 리스나 장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 오케이!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해볼게. 합리적인 리스와 장기 렌터카를 알아보실 때 대표번호 1833-5850으로 연락주시면 기분 좋은 새 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당 좀 볼게요. 정의당은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안정된 가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안타깝게도. 예, 인재 영입도 좀 하다가 지금 막 당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뭐 더민주에서 영입을 막 하면서 김종대 국방개혁단장하고 최혜선 언론개혁단장 영입한 이후로 약간 지금 더
더 이상 영입이 안 돼요. 정의당 요새 어려워요. 심 대표가 이 가장 안정된 정당의 대표로서 총선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제안했던데요. 노 대표님이 좀 소개 좀. 예, 지난 20일 날 심상정 대표가 이제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자. 이번 총선 하나만을 위한 후보 단일화는 안 된다. 이제 정권 교체까지 목표로 해서 이제 민생 살리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책 공조 등을 갖다가 함께 하는 그런 이제 좀 포괄적 정치 연합 구상을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그 전날 문재인 대표가 정의당과는 통합은 힘들지만은 선거연대는 야권연대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데 대한 화답의 의미도 있고 또 좀 구체화된 안을 이제 발전시켜서 제안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월요일 날 25일 날 그 문재인 대표랑 심상정 대표 만났어요. 오늘요? 예, 만나가지고 오전에 만나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그 합의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그래요? 예, 문재인 대표가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을 수용했습니다. 수용을 했고 이 뜻을 본인은 또 물러나기 때문에 이 뜻을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게 잘 전달해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또 다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범야권 전략협의체의 어떤 좀 소상한 구상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오늘 이후에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또 시민사회단체 각종 시민단체를 만나서 설명을 하기로 한 상태고요. 참고로 이 범야권 전략협의체 등의 이 정의당 제안에 대해서 천정배 의원은 기존 야권들의 통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유보를 했고요. 그런데 통합을 했잖아요, 이제 오늘. 예, 했으니까 이제는 답변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고 그 전에 우리가 듣기로 이 천정배 의원은 여러 자리에서 호남은 몰라도 비호남권에서의 이번 총선에서 연대는 불가피하고 절실하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그 당에서는 근데 그 당의 공식적인 논평은 아직 없는데 없어요, 지도부 아직. 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가 공식적인 그 대변인 논평으로 이렇게 안철수 소개됐습니다. 씨는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연대 안 삼자연대 하겠다. 없다. 그거는 그 인재영입 위원장 아닌가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안철수 당이니까 사당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사당이 아니지만 리더로서 발언한 사탕인가? 근데 심상정 대표가 20일 기자회견에서 이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을 이제 제안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까지 쭉 가는 프로그램을 야권이 공동으로 마련하자. 그래서 총선 대선 다 공통 공약으로 치러내고 나중에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총선 후에는 국회 운영도 같이 하고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정부 운영도 같이 하는 이제 이 구상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야권의 지도자들을 다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오늘 문 만난 대표만 거죠. 만났고 아직 다른 지도자들은 뭐 아직. 만나게 되겠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만나야죠. 네. 근데 만약 그 지금 천정배 의원의 기존의 발언과 안철수 의원의 기존의 발언이 비호남 지역 야권 연대, 호남은 뭐 연합 안 해도 되니까 새누리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연대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둘이 합쳤다는 거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통일된 합의가 입장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내부에서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거기까지는 글쎄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앞으로 그 과제겠죠. 그걸 아마 합의하게 하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앞으로 이제 그 당 내부의 과제로 지금 제기된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우리 지금 40분 걸렸어요. 이거 지금 상황 짚어보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별로 갈래를 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쏟아진 뉴스의 흐름을 정리는 하셨을 것 같아요. 청취자들께서. 근데 이제 이런 변화들, 이런 일들을 살펴볼 때 저절로 떠오르는 의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간단히 얘기 나눠보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우선 한 6가지 정도 의문이 있는데 첫째, 우선 새누리당 관련해서 혹시 이게 그 친박 비박 공천 싸움이 막 일부 지금 탈당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는데 비박 무소속
출마자 또는 비박 친한나라당 새누리당 성향의 비박 무소속 연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약간 희망 섞인 의문 이런 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한테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 네. 분열 가능성. 비박 무소속 출마는 여러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연대가 과연 가능하려면 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비박이라는 것이 그렇게 90력의 어떤 그 결집도를 높일 수 있을까? 다양한 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김무성 씨가 지금 충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 그런 상황 속에선 뭐 개별적으로 자기 공천 못 받아가지고 불만을 갖고 출마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많을까? 대규모로 형성되기 어렵지 않나? 네.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 광주 출마설 이거를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흘렸다고 얘기가 돌던데 이것도 만약 그 영원한 화합 이런 걸 명분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광주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이것도 비박 무소속 후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본인은 출마를 한다면 그렇겠지만 그런 분들끼리의 그 광범한 연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자 이제 김치국 마시지 마십시오 이런 결론입니다. 혹시 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좋은 일이겠으나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궁금한 건 유승민 씨가 어떻게 될까 문제예요. 유승민 씨는 지금 그 전 동구청장 이재만 씨하고 여론조사에서 막 확 붙었다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과 동시에 더불어서 격차가 좀 벌어지는 걸로 나온대요. 전반적으로 대구에서 진박 무소속, 자 진박 연대 그 6명 지난번에 빨간 잠바 입고 사진 찍었던 그분들의 지지율이 생각만큼 안 오른대요.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뭐 경선을 하게 되면 유승민이 이기게 되는. 또 뭐 경선 대비해서 불법 선거운동 방식을 준비하던 게 지금 노출이 돼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요. 그 유승민 의원은 뭐 그 공정한 경선을 하면 제가 이긴다. 이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불가능할 정도로 새누리당 당 지도부에서 불공정 경선을 밀어붙일 경우라면 그때는 그러면 이제 하나만 한 경선이라면 경선에 응하고 나면 출마를 못 하게 되니까 그때는 무소속 출마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박 무소속 연대가 대규모로 출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걸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거 기대하면서 김치국 마시지 말고 단디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의문은 아까 좀 다루긴 했는데 국민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가? 부정적이었죠 아까. 우리 진단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는 게 왜냐하면은 저분들이 지금 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천정배랑만 합쳤는데. 근데 하려면 박지원 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박주선. 그 하위 20% 탈락 컷오프. 예. 그것이 탈당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가트라인이 매우 낮아져서 예, 몇 사람 안 된다고. 몇 사람 안 되긴 합니다만은 그 극소수라도 지금 2-3명이 가도 사실은 예. 교수단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 발표를 2월 15일 이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 더민주는? 뭐 제가 알기로는 더민주가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뭐 하여튼 처음에 예정보다는 지금 늦춰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예. 사실인데 그럴 여지를 또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뭐 탈행병 막기 위해서 이제 뭐 방색을 높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서 또 그런 걸 이제 뻔히 자기는 짤 일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탈자가 추가로 더 생긴다면은 20석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반드시 될 수 없다라거나 반드시 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더민주 쪽의 공천 탈락자들 일부가 가세한다면 2월 15일까지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이 이렇게 뭐 높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근데 원래는 탈락해서 나오는 사람 안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뭐 급해가지고 신하경 씨 받아줬잖아요. 이미 기준은 무너졌기 때문에. 급하다고 불량식품을 막 먹으면 배탈 나면 어떡하려고. 근데 지금 어차피 근데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이니셔티브가 김한길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동교동한테 욕 먹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안철수 생각은 그거였던 거죠. 내가 당을 창당해서 진영을 갖춘 다음에 니들 내가 가려서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교동 가가지고 야단을 맞은 거죠.
근데 김한길한테도 야단을 맞고 김한길 씨가 그때 이제 저기도 안 간 거죠. 예. 창당대회도 안 간 거. 흔들어 버린 광주 거죠. 창당대회에 안 그러니까 간 거. 그때부터 뭐 신하경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합류도 한다. 그 전에는 이제 먼저 창당한 다음에 얘들 나를 가려받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창당도 하기 전에 같이 가자라는 거고 그게 원래 김한길 아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주도권은 실제 현역 의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김한길 이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안철수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원하면 갈 수도 있죠. 자, 정 배고프면 뭐 평소 같으면 안 먹을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기 취향 아닌 근데 음식.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스타일 다 구기는 거죠. 예. 스타일은 이미 다 구겨졌어요. 이미 다 구겼는데 더 구겨지는 거죠. 자, 그다음 의문은 우리가 2주 전에 그러니까 3주 전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안철수 신당 프로젝트를 평민당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진 교수는 안 계실 때여서 노 대표님 기억하시죠? 네. 평민당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그 1987년, 88년 그때 제1야당 만든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만들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은퇴했다가 복귀해서 그때 통합민주당 하던 데에서 이기택 씨가 대표하고 있던 데서 수십 명을 탈당시켜서 새정치국민회의 창당하고 꼬마민주당으로 짜부러뜨렸잖아요. 이게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우세를 확보를 못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말이 신민당 프로젝트라고 해서 1985년 2.12 총선 때 예, 정동영 씨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민한당이라고 하는 그때 그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이중대 야당이 있었잖아요. 그 뭐 유치송 씨인가 뭐 이런 분들 하던 민한당.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민한당은 무늬만 야당이고 실제로는 돈도 안기부에서 받고 뭐 관제 야당이었죠. 이중대였는데 그 김대중 씨가 그때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2.12 총선 뭐 한 달 앞두고 귀국해서 김영삼 씨하고 손잡고 신한민주당을 창당해가지고 제1야당자제를 뺏어서 민한당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민한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서 신민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예, 민한당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입에 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압도적인 제1야당이 되어야만 총선 때는 갈라져서 치르더라도 총선 후에 여기를 무너뜨려서 협통합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을 안정시키고 탈당을 이제 더 이상 없도록 막고 또 혁신도 필요한 만큼 이루어서 확고하게 제1야당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곧 안철수 신당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건데요. 지금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야권과 관련해서는 제일 큰 관심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번 총선이 이제 야당의 승리냐 패배냐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 결과로서 제1야당의 지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유지하는 거는 거의 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는 거고 만일에 그 국민의당이 제1야당을 목표로 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패할 거다. 다만 이제 제1야당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뭐 한 70석 정도로 이게 내려앉고 또 자신들이 그 원내교섭단체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한 30석 정도의 성과를 낳는다면은 제1야당의 지위는 얻지 못하지만은 정치적인 어떤 평가에 있어서는 총선 승리를 했다라고 자임할 수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 정도 해도. 예, 그 정도 해도. 제가 그 전부터 그거야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번에 싸움은 제가 볼 때는 총선 전에는 1차 세계대전이라면 총선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있을 것이다. 그 2차 세계대전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당선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렇지. 일부가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다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또 안 일으킬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두 분 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 지위를 지키는 거는 이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군요. 뭐 저도 이건 대체로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요.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종인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그 당대표 사퇴하겠다. 필요한 의결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리고 인재영입 위원장도 내려놨고 평의원으로 가서 백의종군 하겠다. 그 지역구 출마 여부는
뭐 더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요. 그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저지하지 못하면 내가 당 대표든 아니든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 결과에서 무한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저도 보긴 했는데 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네. 그 총선에서의 승리가 과반 의석 확보 여부를 말하는지는 그 분명히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과반 확보가 아니고 네. 그때 새누리당의 과반 저지 그거예요. 내용은. 아니면 근데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밖에 해석이 그렇게 안 해석을 네. 하시는데 저는 뭐 그 이분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리 앞으로 그럴 분은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그 말까지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네. 과반 저지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요소야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일반적으로 새누리당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을 얻든지 간에 야권의 의석과 무소속을 합쳐서 새누리당보다 많아야 된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또 확보하면 이것은 새누리당의 승리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국민의당이 죽을 써가지고 의석 확보를 많이 못하면은 그 책임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제1야당 당연히 대표로서 이제 여기까지 당을 가출한 아이가 사고 쳐도 본가에서 다 책임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대표가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질까 그런 의문이 특히 지지자들 사이에 많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게 이 뭔 말이야? 자기가 대표를 깨끗하게 사퇴하고 아무 당직도 안 맡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당 대표로서든 이든 아니었든 간에 내 책임으로 인정을 하고 책임지겠다. 무한 책임지겠다. 이 얘기에 대한 해석을 내놓고 사람들이 하진 않지만 물밑에서는 이게 무슨 말일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해석이 잘 안 되세요? 뭐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안 나가겠다. 대선에 안 나가면 정계 은퇴니까 사실상. 이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글쎄요. 네. 근데 뭐 정계 은퇴라는 게 사실 뭐 은퇴해도 뭐 산에가 있다가 또 오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저처럼 다시는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하여튼 그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이걸 승리로 볼 거냐 패배로 볼 거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선거 결과 뭐 누구는 이걸 억지로 승리라 주장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있을 거라 봐요. 뭐 그런 거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이걸 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치 지도자는 승부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총선 결과를 얻어서 또 대선에 도전한다. 이거는 굉장히 구차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역동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자기의 거취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실제로 지금의 이 정치 지형을 보면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할 경우, 그러니까 여소야대를 만들어내는 그 결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면적인 야권 연대를 갖다 하고 뿐만이 아니라 야당끼리 싸우고 경쟁할 시간에 오히려 그 부동층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서 야권 전체의 어떤 이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비상한 대응을 해야만 가능한 목표인데 그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냥 돗자리 깔아보는 거예요. 걸 것 같다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일부 야당에서는 새누리당 과반 의석 저지가 목표가 아니라 문재인 대표 하야를 목표로 총선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한데 뭐 정치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다른 행위 주체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볼 때 제 느낌에는 일단은 약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선거에 임박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걸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관련된 겁니다만 나머지 두 개의 의문은 이제 다섯 번째 의문은
지금 천정배 씨의 정당과 안철수의 정당은 합치기로 했는데 그럼 나머지 호남 신당들은 어떻게 되지? 이제 뭐가 있나요? 우선 박지원 의원은 당은 아니고요. 이분은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거니까 박주선, 박준영, 그다음에 뭐 김민석 전 의원이 같이 있는 마포민주당 이런 등등이 다 이 범주에 속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지율이 안 나와요. 아예. 존재가 없죠. 존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천정배까지만 해도 뭐 1%는 나오잖아. 근데 이분들은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저는 다 올라탈 거라 봅니다. 그 국민의당인가요? 국민의당에 예, 국민의당에 결국에는 다 올라탈 거고 물론 이제 조수석에 태우는 사람도 있고 짐칸에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뒤에서 걸어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류소에 딱 서가지고 잠시 정차한 뒤에 타는 사람도 있고 속도를 늦춘 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뛰어 올라오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결국엔 다 탈 거다. 털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야, 너 출발했는데 왜 올라와? 이러면서 손 털어내거나 예, 이러진 그렇죠.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잡아주지는 않아도 예. 붙들고 올라타면 못 그렇죠. 번쩍하면서 일단 그리고 자발적으로 달리는 차에 올라타가지고 짐칸에 앉아 있는데 어떡 할 거예요? 그거. 이제 뭐 그런 식이죠. 날들 어떡하란 말이냐. 자, 그러면 선거는 좀 지금보다는 단순해지는 거예요. 1번 새누리당, 2번 더불어민주당, 3번 국민의당, 4번 정의당. 예. 여기까지는 번호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뭐 5번, 6번도 갈 수 있다고 경우에 따라서 봤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정의당이 예. 정의당이 4번은 할 것 같아요. 예. 4번은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좀 전에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하고 연관됐는데 지금대로 이렇게 가가지고는 그 책임 못 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 대표님이. 근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야권연대 제안이 나왔고 지금 1차적으로 이제 더민주의 당 대표 사퇴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표하고는 합의가 됐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 합의를 김종인 선대위가 넘겨받도록까지 문재인 대표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고 거기 서로 감정이 안 좋아서 지금 더민주하고 다른 당들은 못 만나니까 정의당에서 대신 좀 만나줘야겠죠, 심 대표가. 자, 이거 될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봐요? 예. 이게 될까라는 의문? 된다면 무조건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까? 만약 그렇게 본다면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최종적인 의문이에요. 노 대표님이 한번. 예, 뭐 예. 방법까지는 제가 뭐 지금 단계에서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게 1대1의 어떤 상대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호남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앞으로 지지율이 좀 올라서 뭔가 좀 세력을 키워보려고 한다면은 야권연대가 필요해요. 또 거꾸로 지지율이 안 올라가지고 아주 짜부라져 짜부라져도 살기 위해서라도 뭐 갖고 있는 걸 현재의 의석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라도 이 야권연대는 필수적이고 이제까지 일관되게 안철수 의원은 이제 야권연대는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은 차별화된 당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태도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당내의 다른 분들, 그러니까 총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 이후에 미래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사적으로 아마 요구할 거예요. 지금 예컨대 광진에서 김한길 의원이나 예. 뭐 이 인천의 최현식 의원이나 네. 부평의 문병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3파전 치르면 당선될까요? 어렵다고 봐야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씨도 힘들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이걸 갖다가 전당적으로 또 전 지역을 대상으로 뭐 호남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맞추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소한 부분적인 연대라도 그래서 그 어떤 치명상을 입는 몇 군데라도 정리를 한다 그러거나 하는 그런 정도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2,000표 안으로 당락이 갈린 게 수도권에 약 29군데인가 되거든요. 대단히 많은 거죠. 2,000표 차이 예. 안으로 당락이 갈린 데가요. 그러면 되게 5,000표 이하로 당락이 갈린 데 같으면 야당이 다진다고 봐야죠. 이 구도로 가면.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는 선거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야권 연대도 낫죠. 잘 됐고.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뭐 3자 대결해서 자신 있는 사람만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부러 일단 블러핑을 하는 걸까 아니면 잘 몰라서 선거에 대해서 그러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뭐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의원은 뭐 정당 공천은 없애겠다라고 뭐 얘기한 적도 있고
뭐 국회의원 뭐 100석 줄이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꾸로 본인이 설득되어서 입장을 바꾼 얘들이 이제까지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뭐 이미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국민의 당 내부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이 생각을 바꿀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1번은 무조건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2번이 더민주, 3번이 국민의당, 4번이 정의당인데 이 세 당이 완벽한 야권 연대를 한다면 1번, 2번 있고 3번, 4번 없거나 그죠? 그다음에 1번 있고 2번 없고 3번 있고 4번 없거나 예. 아니면 1번 있고 2번, 3번 빠지고 4번에 바로 나오거나 투표용지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려면 또 뭐 다 각자 출마해놓고 투표용지 인쇄일 전에 사퇴하냐 이렇게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요? 곤란하죠. 그러니까 후보 등록일 전에 이건 등록일 이후에 물론 등록일 이후에 또 할 수는 있겠으나 할 수는 있겠지만 한 일주일 여유는 있는데 그건 유권자들에게 도리가 아닌 거죠. 등록일 이전에 그러니까 3월 중순까지 이제 3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다 끝나야 된다는 거죠. 공천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심상정 대표 제안대로 대선까지 가는 전략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공천을 한다면 진짜 경쟁력 위주로 당 지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실 뭐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는 경우라든가 누가 나가도 안 된다든가 이럴 때는 좀 배려할 수도 있겠으나 누가 나가면 이길 수 있고 누가 나가면 못 이기는 거로 나오면 이기는 사람을 내는 식의 원칙을 수립하고 그냥 같이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거기에는 단순히 이제 후보 단일화, 경쟁력 있는 사람 위주의 후보 단일화는 기본 원칙은 될 수 있지만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또 문제가 좀 다소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했던 경선 방식의 전국적인 그 동시 후보 단일화 네. 이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또 경쟁 과정에서 감정도 되게 상하고 후유증도 네.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더라도. 사실 저도 당시에 양당의 합의에 의해서 그 경선을 안 거치고 제가 이렇게 공천권을 받는 그런 전략 후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상대 후보가 반발하는 바람에 그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아예 경선도 못 해보고 포기해야 되는 당시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강력히 반발하는데 제가 무시할 수도 있었죠. 양당의 공식적 합의니까. 근데 제가 뭐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경선하자고요. 경선하자 좋아. 그래가지고 내가 전략 후보를 포기하고 경선을 했어요. 근데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여론조사 지지율은 제가 월등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선이라는 게 전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100명, 200명이라도 동원하면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다가 사고 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관악을도 그래서 사고가 예, 조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제 안심번호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기술적 진보는 있으나 그러나 지금도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안심번호 때문에 선거구로 이렇게 휴대폰 가입자들이 자기 주소를 변경하는 주소지 주민등록 주소는 따로 있는데 이걸 변경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전화 받을 사람을 100명, 200명씩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 이미 문제가 됐어요. 대구에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좋은 제도를 뭐 그 입학 사정관제 이런 거 도입해도 미국식으로 사정관을 또 이렇게 돌파하기 위한 학원을 다닌다거나 똑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마시면 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심번호제로를 통해서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 경선 방식에도 한계는 있다 분명히 결함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계적으로 의존할 게 아니라 좀 정치적으로 다 협을 하는 것이 어렵지만 제일 필요한 게 아니냐. 그게 운영 의묘인데 그게 참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로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연대를 하려면 해야겠죠. 내부적으로 약간의 경쟁 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지금 노 대표님의 판단은 야권 연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잘 이루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효과를 최대한 내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판단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나가야 된다. 그런 거고 지금 심 대표 역할이 좀 중요하네요. 지금 그렇죠. 서로 감정상에서 그 집 나간 사람들하고 금방 이게 미팅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심 대표가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도 좀 잘 아는 관계죠. 그렇죠. 아까 그 과거에 17대 국회에서 재경위에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아, 이거 옆 좌석이 옆이었고 뭐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이 개인적인 교류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동네 싸움이 막 벌어졌는데 이걸 뭐 최대한 하다 쌍문동 수준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평상위에 다 앉게 하는데 일단 수박 한 통 잘라놓고 모여서 불만이 있더라도 그럼요. 일단 얘기 좀 하게. 정의당의 역할이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심 대표가 뭐 정의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는 못 받는 정당이지만 지금 가장 안정된 정당이고 당 안에서의 리더십이 가장 확고하게 서 있는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당의 리더들하고 대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끌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런 당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 뭐 아낌없이 이렇게 그 투자를 좀 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정의당이 언론에서 많이 소외됐다가 20일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대표가 이 제안을 하고 나서 다시 좀 유권자들의 관심권 안으로 다시 정의당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원래 뭐 불의가 판치면 정의가 이렇게 안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의당 갈증이 이렇게 세지면 또 나타나는 거죠. 당원 3만 명 돌파했다고. 진성당원. 네, 진성당원 3만 명 돌파했다고. 그 사이에? 예. 2만 명 돌파한 게 엊그제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상전벽해라고 얘기해요. 상전벽해까지는 아니고 무슨 상전벽해요. 한 30만 됐으면 상전벽해라고 그러지만 상전벽해까지는 아니고 물이 좀 수위가 좀 불었어요. 저수지의 저수량이 좀 늘었어. 근데 이제 이게 저수량만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물길을 뚫고 어디 막혔을 때는 좁은 틈이라도 틈을 내서 뚫고 나가야 이제 뒷물이 몰려올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정의당이 한동안 국민의 관심권 밖으로 벗어나 있었긴 합니다만 다시 몸집은 작아도 개미 구멍이라도 이 답답한 상황에서 활로를 뚫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우리들 만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또 지지, 성원, 관심 필요하겠죠. 그런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오늘 유시민의 타임라인 2016년 1월 25일 방송부는 이런 정도로 정가에서 벌어진 온갖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총선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리 지레 포기하거나 겁먹거나 절망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가보자라는 뜻에서 총선 80일 앞두고 약간의 희망과 기대를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약간 우리끼리는 좀 이렇게 약을 나눠 먹어도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